늦춰받으려다 모든 걸 잃은 할아버지 국민연금 비극의 끝. 이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은퇴를 준비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당장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땐 늘 월급이 들어오고 살림이 그럭저럭 돌아가니 은퇴 준비?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기 쉽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한순간에 모든 플랜이 뒤엉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은근히 많이 하게 돼요. 오늘은 이 연금이라는 것, 특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제목에 등장하는 할아버지처럼 좀 더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연금을 늦춰 받으려다 결국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갑작스러운 이유로 제대로 연금을 누리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들려옵니다. 물론 조금만 더 일찍 받았더라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조금 늦게 받아서 더 큰 금액을 받으려고 한 게 잘못은 아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죠. 결국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신중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의 삶,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해보려 합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구어체로 말씀드릴 테니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실제 비슷한 상황을 겪은 분들의 사례도 몇 가지 들어볼 테니 아, 저 사람 이야기가 나랑 좀 비슷한데?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연금은 안전벨트 같은 거예요. 연금,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떠올리는 게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정말 믿을 만한가? 부터 나는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내긴 했는데 나중에 받는 금액이 얼마 정도일지 걱정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일찍 받는 게 낫지 않나? 아니야. 늦춰 받으면 1년에 몇 %씩 더 받을 수 있으니 그게 유리하다 등등 여러 의견이 오가죠. 그런데요. 국민연금이든 퇴직연금이든 또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적연금이든 이것들은 결국 내가 노후의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벨트 같은 존재예요. 차에 탈 때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 것처럼 경제활동이 끝난 이후의 삶에도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안전벨트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챙겨왔던 이 연금을 제때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 의미가 무색해진다는 겁니다. 마치 운전 중에 이미 사고가 난 뒤에야 안전벨트 맸어야 했는데 하는 상황과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언제부터 어떻게 얼마나 받는 게 좋을지를 미리 고민해 봐야 하는데 그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혹은 부부가 함께 노후를 어떻게 보낼 계획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겠죠. 2. 늦춰받으면 이득이야 라는 공식에 빠져버린 함정.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을 12년 늦춰받으면 월 지급액이 몇 %씩 더 커지더라.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늦게 받는 게 낫지 않겠어?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기연금 제도 일정 비율만큼 지급액이 올라가니 매달 받는 돈은 확실히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공식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와 직결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연금을 5년 늦춰 받으면 그만큼 5년 동안은 연금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5년 동안 생활비는 어디서 충당할 건지 혹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진 않을지 생각해 볼 요소가 무척 많습니다. 또 예상했던 만큼 내가 장수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손해일 수도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이유로 늦춰받으려다가 결국 한 푼도 누리지 못하거나 너무 조금밖에 못 받고 돌아가시게 된 케이스들이 발생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조금 더 버티면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인생 일이라는 게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으니까요. 3. 은퇴와 연금에 대한 실제 사례 3가지. 자, 이제 실제로 주변에서 볼 법한 사례를 3가지 들어볼게요. 물론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니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보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사례 일찍 받아서 안정감을 챙긴 은희 씨. 은희 씨는 60세가 조금 넘어서 은퇴했어요. 직장 생활을 오래 했고 남편도 같이 일해서 부부가 어느 정도 적금을 모은 상태였죠. 그런데 은희 씨는 스스로 건강이 아주 좋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자녀들도 결혼을 해 독립했지만 큰돈 들어갈 일은 언제 어디서 생길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현금 흐름을 확보해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국민연금을 일찍 받자라고 결정했죠. 사실 12년 늦춰 받으면 더 받는데 굳이 빨리 시작해서 조금 덜 받는 게 아깝지 않아? 라는 주변의 말도 많았대요. 근데 은희 씨 입장에선 지금부터 당장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 내가 살면서 조금 더 여유롭게 지출할 수 있고 덜 불안해질 것 같다라는 믿음이 컸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은희 씨는 일찍 받길 잘했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큰 병원비 같은 건 들지 않았지만 가끔 증상이 애매해도 병원에 가는 등 건강 관리를 더 잘하게 됐고 집에 수리할 곳이 생겨도 덜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덜 받더라도 마음 편한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사례 이 조금 늦춰받고 더 일하려고 했던 영식 씨. 반면 영식 씨는 자신이 꽤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큰 병원 신세 지지 않고 여전히 운동을 즐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는 연금 수령 시기를 일부러 12년 늦춰서 월 수령액을 높이기로 했죠. 대신 그 12년 동안은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파트타임 일을 하든 개인 사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수입을 만들자고 계획했어요. 연금을 늦춰 받으려면 그 기간 동안 수입 공백이 생길 텐데 저는 건강하니까 계속 일해서 채우면 되죠. 이게 영식 씨의 전략이었어요. 실제로 은퇴 후 작은 가게를 내서 소일거리 겸 수익을 냈고 매달 고정 지출 정도는 거뜬히 감당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영식 씨는 현재 70세에 가까워졌는데도 본인이 여전히 활동적이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조금 더 일해서 수입원을 만들고 나중에 몸이 힘들어지면 월 연금액이 더 많아져서 좋다라는 게 영식 씨의 결론이에요. 물론 이 경우도 건강이라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혹시 중간에 큰 병을 앓았다면 계획이 엉켰을 테니까요. 사례 3연금을 못 누리고 일찍 세상을 뜨신 할아버지. 마지막으로는 제목에 있는 사례와 비슷한 이야기예요. 제 친구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국민연금을 꽤 오래 낸 편이라 연금 수령 시기를 더 늦추면 월 지급액이 크게 늘어날 거라 기대하셨대요. 그래서 처음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도 좀 더 기다렸다가 받자 하고 몇 년을 더 미루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신 거예요. 친구가 말하기를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큰 병을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생각보다 치료가 어렵고 빠르게 진행된 병이었대요. 결국 연금을 본격적으로 받기도 전에 돌아가셨고 유족연금이 일부 지급되긴 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직접 연금을 누릴 기회는 너무나 짧았죠. 가족들은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 받아서 편안하게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삶을 조금 더 누리셨을 텐데 하고 후회했어요. 할아버지도 병상에서 마찬가지로 미리 받을 걸 그랬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니 참 안타깝죠. 4. 은퇴 후 삶에 대해 미리 생각해야 할 점들. 위의 세 사례를 놓고 보면 결과가 다 다르죠? 사람마다 선택이 다르고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무조건 일찍 받아야 한다거나 아냐, 무조건 늦춰 받아야 이득이다 같은 단정적 결론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의 건강 상태, 가족 상황, 다른 자산의 유무,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 예상 지출 수준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건강 상태 최근 병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다면 그만큼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것이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정말 철저히 몸 관리를 해왔고 정기검진 결과도 좋은 편이라면 조금 늦추는 전략도 가능하겠죠. 가족 상황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도와줄 수 있는지, 혹은 오히려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독거 어르신이라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연금이 더 절실할 수도 있어요. 다른 자산이나 소득원 부동산 임대 수익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배당을 주는 금융상품이 있다면 연금을 늦춰서 월 수령액을 올리겠다라는 전략도 훨씬 수월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목표 어떤 분들은 은퇴하자마자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든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에 돈을 쓰겠다든지 재취업해서 적당히 일하면서 여유롭게 살겠다든지 각자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먼저 고민해 보셔야 해요. 5. 결국 정답은 나 자신을 아는 것.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연금을 비롯해 은퇴 준비를 할 때 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인생 설계가 다 다르고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잖아요. 많이 알려진 재테크 방법이나 노후 자금 설계 노하우가 있더라도 내 생활 패턴이나 건강 상태, 가치관에 맞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난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60 넘어가면 한가하게 살다가 65부터 연금 받으면서 노후를 즐길래라고 하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난 늦게까지라도 몸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은데 연금을 좀 늦게 받아서 나중에 더 많이 받아야지라고 하실 수도 있죠. 둘 다 맞는 선택일 수 있어요. 단, 그 선택을 할 때 현실적인 요소들, 혹시 모를 리스크들을 고려하는 계획비도 있으면 더 좋겠죠. 제 친구 할아버지처럼 연금을 늦춰 받으려다 거의 누리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미리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뒤늦은 후회만 남게 됩니다.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중간중간 건강검진도 꼼꼼히 하고 내가 혹시 모르는 질병이 있진 않은지, 향후 크게 아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도 한 번씩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6. 마무리하며.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연금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벨트다. 수령 시기를 선택할 땐 건강과 재정 상태, 가족 지원, 삶의 목표 등을 골고루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 일찍 vs 무조건 늦게라는 정답은 없다. 그러나 제목처럼 늦춰 받으려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위험도 분명 존재한다. 정말이지 은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시기를 정하고 그 시점부터 딱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지인 중에 미리 퇴직금을 탕진해서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국민연금 외에 다른 연금이나 부동산 수익으로 편안하게 지내시는 분도 있고요. 각각의 이야기가 다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여유가 있을 때 나는 내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이 어떻든 그걸 꾸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살짝 바꿔보는 유연함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은 한번 선택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연기연금이나 조기연금 같은 옵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내 몸과 내 마음이 허락할 때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는 거라 생각해요. 너무 아끼다가 인생의 재미를 놓쳐버리고 또는 너무 낭비하다가 노년에 고생하는 일만 피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시고 경제적인 안전벨트도 제대로 매셔서 오래도록 행복하고 편안한 은퇴 생활 누리시길 바랄게요. 아니, 이제 진짜 퇴직인가요? 60세 생일을 앞두고 한숨을 쉬는 목소리 요즘 어디서든 들립니다. 1963년생을 시작으로 950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줄줄이 은퇴 대열에 들어서고 있죠. 젊은 시절엔 고도성장의 주역이었고 IMF도 버텨냈고 부모도 부양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퇴직이 아니라 소득이 끊긴다는 것,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월급이란 이름으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돈이 한순간에 0원이 되는 순간, 그 절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멘붕을 겪습니다. 심지어 연금이 있더라도 그게 생활비를 다 충당하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막상 은퇴하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은퇴 후 진짜로 마주치는 소득 절벽의 현실.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퇴직금이 좀 있으니까 괜찮겠지. 국민연금이 나오니까 버틸만 하겠지.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은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생활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사라지거나 줄어드니까 버티는 게 아니라 갉아먹는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예실, 퇴직금 2억 받고 시작한 노후 5년 만에 바닥. 64세 최모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까지 근무한 분이었습니다. 퇴직금 2억 원을 받고 앞으로는 좀 쉬며 살자는 마음으로 소형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고 차도 한 대 새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없다는 것.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건강보험료는 15만 원, 전기세, 통신비, 식비, 교통비. 결국은 퇴직금만 줄어드는 구조였죠. 5년이 지나자 잔고는 1천만 원도 채 남지 않았고 이제는 편의점 야간 알바라도 해야겠다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재취업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시, 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불안한 노후. 58세에 조기 퇴직한 교감 선생님 박모 씨는 연금이 매달 230만 원 정도 나오지만 이 돈으로는 문화생활은커녕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부부가 함께 쓰다 보면 매달 마이너스, 결국 적금을 깨고 보험 해지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 매달 돈 걱정만 하게 생겼다며 지역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시 3. 창업했다가 1년 만에 폐업 빚만 남은 현실. 62세 김 씨 부부는 은퇴 후 카페 창업이라는 로망을 실현했습니다. 퇴직금 1억 중 7천만 원을 투자해 동네 커피숍을 차렸지만 코로나 여파와 소비 위축으로 손님이 줄고 매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결국 1년 만에 폐업, 보증금도 못 건지고 카드 빚만 남았습니다. 이제 김 씨 부부는 집도 팔고 월세로 옮겨야 할 것 같다며 노후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 은퇴 후 수입은 없어도 지출은 계속된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한 것. 국민연금 퇴직금이면 충분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주의. 창업해답이라는 위험한 착각. 질병, 부모 간병, 자녀 지원 같은 예기치 못한 변수들. 결국 핵심은 은퇴 후에도 수입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연금만으로 살던 시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공무원 연금도 부족한 세상인데 국민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삶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작은 소득원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중고거래, 재능 나눔. 큰 돈은 아니더라도 생활비의 일부라도 메꿔주는 구조를 미리 마련해두면 절벽에서 계단으로 바뀝니다. 2. 지출 구조를 미리 다이어트해야 합니다. 은퇴 후 지출은 더 늘 수 있습니다. 병원비, 보험, 자녀 결혼, 집 수리. 그래서 지금부터 지출을 줄이고 소비 패턴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3. 창업 대신 시간당 수익을 고민하세요. 카페, 식당 같은 고위험 업종보다는 경험 기반의 프리랜서 활동이나 교육, 콘텐츠 제작 등이 훨씬 지속 가능하고 위험도 낮습니다. 마무리하며 950만 명의 2차 베이비 부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둘씩 퇴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은퇴는 아닙니다. 퇴직은 단지 직장에서의 생활이 끝났다는 뜻일 뿐 진짜 은퇴는 소득이 없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끝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이 그 준비를 다시 시작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은퇴 시작된 950만 베이비 부머, 이제 소득은 뚝 끊깁니다. 전문가, 칼럼 고령사회연구소 은퇴전략센터. 1. 서론 950만 명, 동시에 은퇴한다는 뜻. 현재 대한민국에서 1963만 1974년생으로 구성된 2차 베이비 부머는 약 95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세대는 산업화의 중심을 잃었고 교육, 경제, 사회 전반에서 중심축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60세를 기점으로 이들이 순차적으로 은퇴에 돌입하면서 소득원이 사라지고 지출만 남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이들은 부모 부양과 자녀 교육에 자원을 집중한 세대로 스스로의 노후 대비가 구조적으로 취약합니다. 바야흐로 은퇴는 시작되었고 소득 절벽은 현실이 되었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2. 핵심 문제 은퇴 후 소득 구조의 붕괴. 정기소득 단절. 직장에서 발생하던 급여는 퇴직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외에
마땅한 정기소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 평균액은 월 60만 원 수준. 부부 합 사내도 120만 원 내외로 생계 유지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적 준비 미흡. 퇴직금을 중심으로 한 사적 자산에 의존하는 구조인데 이는 비정기적이고 수명이 길어질수록 소진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투자나 운영 경험이 부족해 방치하거나 잘못된 창업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구조적 위험. 사례 1. 퇴직금 의존 5년 내 소진. 대기업 퇴직자 어씨는 퇴직금 2억 원을 수령 후 별도 수입 없이 생활. 5년 만에 90% 이상 소진했고 건강보험료와 생활비 부담으로 재취업을 추진 중. 사례 2. 공무원 연금 수급자도 적자. 연금 월 230만 원 수령 중인 전직 교사 B씨. 고정 지출과 의료비 증가로 매월 20만 원 이상 적자 발생. 결국 지역 공공기관 파트타임 업무 병행. 사례 3. 무계획 창업의 실패. 퇴직 후 카페를 창업한 부부 C씨. 매출 부진, 고정비 부담으로 1년 만에 폐업. 퇴직금의 70%를 손실로 처리, 현재는 주거 공간 축소를 검토 중. 이러한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라기보다는 구조적 준비 부족과 과도한 낙관주의에서 기인한 문제입니다. 4.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전략 3가지. 1. 현실적인 소득 시뮬레이션 구축. 은퇴 직후 10년간의 지출과 수입을 수치화하여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금 사적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 기본생활비, 병원비 기타, 변수 비용을 비교하여 최소 생계 기준 대비 적자가 나는 구조인지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팀 매월 250만 원 지출 구조에 연금 수입이 150만 원이라면 연간 1200만 원의 적자. 은퇴 후 10년이면 1억 2천만 원 필요. 이 수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단기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활용 수입 등. 작더라도 지속 가능한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구조를 갖춘 사람은 퇴직 후에도 소비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시 글쓰기, 유튜브, 배달 아르바이트, 재능교육, 고령자 일자리 연계 등. 3. 지출 패턴의 구조 조정. 소비 습관의 변화 없이 은퇴하면 결국 자산 소진 속도가 빨라집니다. 고정비 주거, 보험, 차량 유지비 등을 줄이고 건강과 생활비 중심의 슬림 소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천 포인트. 차량 판매 후 대중교통 전환. 보험 재점검 및 불필요한 특약 삭제. 소형 주거지로 다운사이징. 자녀 지원 비용 사전 종료 시점 명시. 5. 결론 소득 절벽은 피할 수 있다. 950만 명이 동시에 은퇴하는 시기, 개인은 준비 부족을 사회 구조 탓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전략, 조기 대응, 소득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소득 절벽은 계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는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구조로의 전환점입니다. 이제는 월급 대신 스스로 수익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 정확한 숫자와 행동이 당신의 노후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에서 백수로. 62세 남편 은퇴 후 아내에게 버려졌다. 우리는 같이 늙는 줄 알았지. 30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어. 62세 김성수 씨가 명는 이렇게 말하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젊었을 때는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다. 명절에도 출근했고 주말에도 접대가 끊이질 않았다. 집보다 회사가 익숙했고 가족보다 상사가 더 친숙한 삶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했다. 회사에서는 떠날 때 꽃다발도 주고 후배들이 아쉬워하는 척도 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화려한 마무리를 했지만 퇴직 후 한 달 만에 깨달았다. 이제 자신을 찾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가정에서는 더욱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와의 대화는 어색하기만 했다. 말 한마디 붙이면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냥 나가서 뭐라도 좀 하고 와요라고 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다. 아내와 함께할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지만
오히려 혼자가 된 기분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은퇴 후 가정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남편들, 은퇴 후 오히려 불행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1. 퇴직 후 집에서 눈치 보는 신세가 되다. 사례 1. 30년 차 은행 지점장. 이제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 강현수 씨 64세는 한 은행의 지점장을 지냈다. 늘 바빴고 가정에 소홀했다. 아이들 교육도 아내가 전담했고 집안일도 신경 쓰지 않았다. 퇴직 후엔 평생 열심히 살아왔으니 이제야말로 편하게 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집에 들어앉은 지 한 달 만에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아침부터 집에 있는 그를 보며 아내는 이제 뭐 할 거야? 라고 물었다.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그는 매일 TV만 보거나 소파에서 빈둥거렸다. 그런 그를 향해 아내는 불만을 토로했다. 30년 동안 집안일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하루 종일 집에서 밥 차려달라고 하니 짜증이 안 날 수가 있나요? 결국 그는 아내의 불만을 피해 아침부터 공원으로 나갔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존재가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해결책. 은퇴 후의 삶은 쉴 자유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 찾기다. 은퇴 전부터 취미를 갖고 가정 내에서 본인의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안일을 배우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가사 노동을 나누고 공동의 취미를 만들며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수다. 2. 돈을 벌어도 외로운 이유. 사례 2. 은퇴 후 컨설팅을 시작한 61세 대기업 임원. 이정훈 씨 61세는 대기업에서 전략기획 임원으로 근무했다. 퇴직 후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퇴직금을 투자해 컨설팅 회사를 차렸고 다시 바쁜 일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내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당신이 집에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 이제 은퇴했으니 같이 여행도 다니고 손주도 봐줄 줄 알았는데 여전히 회사 일에 빠져 있네. 아내의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돈을 벌면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서운해하는 것이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당신은 또 바쁘기만 하잖아. 해결책.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기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나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라는 대화를 먼저 나누고 은퇴 후의 삶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3. 혼자가 된 68세 남성, 뒤늦게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 사례 3. 퇴직 후 이혼당한 68세 회사원. 박재훈 씨 68세는 4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 정년 퇴직 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기대했지만 아내는 싸늘했다. 이제 와서 집에 붙어 있으니까 불편해. 당신이랑 말도 안 통하고 이제 와서 뭐 어쩌라고? 서로 너무 다른 생활 패턴, 40년 동안 쌓인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내의 권유로 이혼을 하게 됐다. 이혼 후 그는 뒤늦게 가족을 챙기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해결책. 퇴직 후 가족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평생 쌓아온 거리감을 하루아침에 좁힐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는다. 배우자와의 대화 연습, 배려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은퇴 전에 부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 함께 늙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은퇴 후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하다. 배려와 대화다. 은퇴 후에도 배우자가 원하는 삶을 먼저 듣자. 집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자. 가정에서도 새로운 목표를 만들자. 이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은퇴 후에도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은퇴 후 부부관계, 행복과 파국의 갈림길. 앞서 이야기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은퇴 후 부부관계는 극과 극으로 나뉜다. 어떤 부부는 함께 새로운 인생을 즐기지만 어떤 부부는 거리감이 더욱 커지며 결국 남처럼 살아가거나 심지어 이혼까지 간다. 그렇다면 은퇴 후 부부관계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 이제부터 우리는 심리학, 신경과학, 그리고 사회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부부관계의 변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 보려 한다. 1.
뇌는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다. 은퇴 후의 심리적 충격. 당신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뇌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은퇴 후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일상의 구조다. 직장에 있을 때는 일정한 루틴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하루를 보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진다. 과학적 근거 신경과학에서 본 은퇴 후 적응 문제.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 직장 생활에서는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을 때 뇌에서 도파민 보상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었다. 하지만 은퇴 후 이러한 보상의 기회가 사라지면서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 있다. 해마 기억 및 학습 담당의 위축.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이 없는 삶을 살면 해마가 위축되며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높아진다. 전두 엽 계획 및 조절 기능의 둔화. 직장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던 습관이 사라지면 전두 엽의 기능이 점점 약해져 판단력이 흐려지고 의욕이 감소한다. 해결책. 새로운 활동을 통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해야 한다.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취미, 자원봉사, 여행, 교육 등을 만들면 뇌가 활력을 되찾는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배우자와의 관계는 새로운 도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2. 배우자와의 소통 방식 변화. 부부도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한정적이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대화 단절이다. 오랫동안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다 보니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다. 특히 퇴직 후 남편이 가정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지 못하면 아내와의 관계가 어색해지고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심리학 연구에서 보는 부부의 소통 문제. 고트먼 연구. 가트먼 인스터튜트 1999. 부부가 이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부정적인 대화 패턴이다. 특히 비난, 방어, 경멸, 벽을 쌓기 회피가 반복되면 관계가 악화된다. 사회적 역할 이론. 소셜 롤실이 인간은 사회적 역할에 의해 정체성을 형성한다. 은퇴 후 남편이 자신의 역할을 상실하면 무력감을 느끼고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해결책. 부부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인 대화보다 질문을 던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3. 신체 건강이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강이 나빠지면 관계도 나빠진다. 은퇴 후 건강 관리는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 신체적 건강이 나빠질수록 정서적 불안이 커지고 배우자와의 갈등도 증가한다. 특히 60대 이후 남성들은 체력과 성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존감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건강과 부부 관계의 상관관계.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감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면 우울감과 의욕 저하가 증가하고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 갱년기 변화. 여성은 폐경 후 감정 기복과 신체 변화를 경험하며 이 시기에 부부 관계가 더욱 중요해진다. 운동 부족으로 인한 신체적 위축.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 감소, 혈액순환 저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해 무기력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결책. 배우자와 함께 운동하는 습관을 만들자. 함께 걷기, 요가, 수영 등 건강한 식습관을 함께 실천하자. 호르몬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결론. 은퇴 후에도 함께 행복하려면? 정리하면 행복한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뇌를 자극하는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은퇴 후에도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 배우자와 소통 방식을 바꿔라. 오랜 세월 함께 했어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건강이 부부 관계를 좌우한다. 함께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하며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해야 유지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은퇴 후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관계의 균열은 더 커진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를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보자. 50대, 6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합니다. 노후에 얼마나 필요할까? 7억? 10억? 하지만 막상 은퇴 후의 삶을 시작해보면 가장 절실한 건 거창한 목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안정적인 생활비입니다.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병원에 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우리 노후의 진짜 핵심이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한 달 200만 원이 정말 가능할까? 7억 없어도 괜찮다. 은퇴 후 매달 200만 원이 진짜 답인 이유. 50대, 60대 은퇴를 앞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셨나요? 7억은 있어야 노후가 가능하다는데 나는 그 돈 못 모았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거창한 목돈이 아닙니다. 은퇴 후 가장 필요한 건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생활비예요. 이를테면 한 달 200만 원만 확실히 확보된다면 큰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는 해답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목돈만 믿고 은퇴한 55세 어씨의 실패 사례. 어씨는 55세에 대기업에서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금 5억 원을 한꺼번에 받으며 노후 걱정이 덜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을 리모델링하고 자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하고 나니 순식간에 2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남은 돈으로 투자라도 해보자며 주식과 부동산에 손을 댔지만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퇴직금은 바닥났고 지금은 월세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목돈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평생의 버팀목이 됩니다. 목돈보다 중요한 건 한 달에 들어오는 확실한 돈이라는 사실 공감되시죠? 사례 이 작은 연금으로도 행복하게 사는 62세 B씨. B씨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한 달에 200만 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은퇴 후 그녀의 삶은 단순합니다. 소박한 집에서 자급자족하며 적은 생활비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B씨는 말합니다. 많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만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안정감이고 삶의 질이에요. 사례 3 소비 습관을 바꿔 성공한 60세 C씨의 변화. C씨는 60세에 은퇴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노후 비용이었습니다. 월 200만 원으로 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는 법을 배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마시던 비싼 커피를 집에서 직접 내려 마시고 필요 이상의 외식을 줄였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 걷기와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하며 헬스장 비용을 아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변화는 돈을 절약할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높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매달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노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더라고요. 매달 200만 원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 이제 그럼 나도 한 달 200만 원을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시겠죠?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실천 가능한 몇 가지 방법을 제안 드릴게요. 연금 점검하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국민연금은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월 연금액이 36%나 증가합니다. 소비 줄이고 자산 관리하기. 은퇴 전부터 단순한 삶을 실천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에 맞춘 소비 습관을 들이면 노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작은 일거리 찾기. 은퇴 후에도 가벼운 일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재택근무 가능한 일을 찾아보세요. 한 달에 50만 원만 추가 수입이 생겨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결론 7억보다 중요한 건 한 달 200만 원의 안정감. 은퇴 후 중요한 건 거창한 목돈이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200만 원의 소득이 여러분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오늘부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연금을 준비하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세요. 돈이 아니라 안정감과 소소한 행복이 여러분의 노후를 진짜 풍요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 200만 원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금액이 여러분의 노후를 어떻게 바꿀지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이 되지 않나요? 한 달 200만 원의 가치, 전문가의 시선으로 본 은퇴 후 안정된 삶의 비결. 여러분, 은퇴 후 삶을 계획하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모아야 노후가 가능할까?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노후는 얼마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꾸준히 벌거나 받을 수 있는가가 좌우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즉 매달 들어오는 돈이야말로 진정한 노후의 기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 달 200만 원이 왜 노후의 필수 조건인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노후 생활에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한 이유. 1.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여러분, 큰 목돈이 있더라도 그것을 깎아 쓰는 느낌이 어떨지 상상해 보셨나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줄어들 때의 불안감은 생각보다 크고 이것이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매달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들어오면요. 당장 다음 달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죠. 특히 노년에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수리비 같은 변수도 많아져요. 이런 상황에서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진정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잖아요. 한 달 200만 원의 실제 가치 사례로 본 설득력 있는 이유. 사례 1. 매달 국민연금 120만 원과 소일거리로 80만 원을 벌어 사는 김씨. 김씨는 62세에 은퇴하며 국민연금 12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소일거리로 매달 80만 원의 추가 수입을 만들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살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 수입이 비록 크진 않아도 매달 생활비가 해결되니 마음이 편합니다. 가끔 손주들 선물도 사고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례는 200만 원만으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례 2. 7억을 가진 부부와 200만 원 소득을 가진 독신 여성. 서울의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한 부부는 퇴직 후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씩 사용했습니다. 5년 만에 1억 원이 사라지며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결국 아파트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독신 여성 이 씨는 매달 200만 원의 국민연금과 소규모 임대 수익으로 소박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돈 없이도 한 달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삶의 질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목돈은 줄어들지만 매달 고정된 소득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안정성이야말로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사례 3. 은퇴 전 소비 습관을 바꿔 노후 준비에 성공한 박 씨. 박 씨는 은퇴 전 생활비로 한 달에 500만 원을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 소비 습관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미리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가성비 좋은 취미를 찾으며 소득 범위 내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웠죠. 결국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달 200만 원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 전부터 소비를 조정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게 노후 생활의 가장 큰 자산이 됐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힘이 되더군요. 이처럼 은퇴 전에 소비 패턴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한 달 200만 원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방법. 1. 연금 최적화하기. 연금은 가능한 한 늦게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령 시기를 5년 늦추면 월 수령액이 36%나 늘어납니다. 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미리 점검해 노후 소득을 다각화하세요. 2. 소규모 임대 수익 활용. 작은 규모라도 임대 수익은 노후 소득의 중요한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매달 일정 수입을 확보하세요. 3. 가벼운 소일거리 찾기. 취미를 소득으로 연결하거나 재택근무 가능한 일을 찾아보세요. 가령 블로그 운영, 강의 또는 프리랜서 일을 통해 매달 50만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4. 소비 습관 다잡기. 은퇴 전부터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특히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소소한 소비의 만족도를 높이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결론: 노후 중요한 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 은퇴 후의 삶은 얼마를 벌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를 꾸준히 쓸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큰 돈이 없어도 한 달 200만 원의 고정 소득이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불안감을 덜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연금을 점검하고 소비 습관을 바꾸며 가벼운 소득원을 찾아보세요. 결국 중요한 건 꾸준히 이어질 안정성입니다. 여러분도 한 달 200만 원의 소득으로 충분히 행복한 은퇴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어보세요.